김현정의 뉴스 쇼. 오늘 오후 2시까지 조건 없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5월 국회는 끝이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국회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게 생겼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날린 건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결렬됐고요. 결국은 오늘 오후 2시로 마지노선이 정해진 겁니다. 아니, 남북 정상도 만나서 손잡는 마당에 대체 우리 여야의 정상들은 왜 이렇게 손 한 번 잡기가 어려운 건지 전국은 꼬일 대로 꼬여가는 형국입니다. 희한하게 꼬여가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발표되지 않고 있고요. 양측이 거친 말을 내뱉으면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단순한 기싸움인지 아니면 진짜로 적신호가 켜진 건지 오늘 2부에서 방송에서 자주 목소리 듣기 어려운 분이죠.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네, 고위급의 깜짝 방중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미국의 기류가 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의 다롄시를 방문했다는 설이 퍼지고 있는 거죠. 밤사이 들어온 소식인데요. 예. 그 고위급 인사가 김정은 국방위원장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고위급 인사의 방중설은 그제부터 다롄의 교통 통제가 강화되면서 슬슬 흘러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여기에 다롄 공항이 서너 시간 통제가 됐다. 또 그 공항에 취항하지 않는 북한의 고려 항공기가 목격됐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 최고위급 인사의 방중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또 개연성이 있는 것이요. 중국 정부가 다롄에서 자신의 첫 항공모함 시험 운항을 준비 중이거든요. 예. 여기에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두고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와 중국이 만난다, 논의한다, 이건 예사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3월 말에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국 간 고위 접촉이 다시 또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아마 긴박한 논의의 방증이라는 점에서 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인사가 가서 중국 고위급 인사한테 미국이 이러이러한 걸 요구하고 다시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의하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시각으로 이 상황 한번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오후 2시 국회 정상화의 시한입니다. 국회 정상화. 시한이 오후 2시예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2시가 데드라인이다 이렇게 못 박은 데 이어서 자유한국당도 이때를 국회 정상화의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 그도 그럴 것이 여당의 협상 대표인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모레 마감되거든요. 원내 사령탑의 교체기 그리고 새 원내대표가 안착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된 협상을 이어갈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5월 국회가 끝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6월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국회가 정상화돼서 추경안 등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죠. 예. 여야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 여부 또 방식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 중에 기습 폭행도 당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있네요. 잠시 후에요. 우원식 원내대표 만나볼게요. 예. 우 대표의 답변을 직접 여러분 들어보시죠. 짧게 하나만 더 볼까요? 대진 침대가 화제인데요. 최근 대진 침대 4개 모델 제품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 검출 사실이 알려졌죠. 네, 이와 관련해서 대진 침대 측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제 제품을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라돈은 매트리스 소재로 쓰이는 히토리에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검출됐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보죠.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국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까지 성문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5월 국회는 끝이. 특검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을 하면 그것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회 정상화 단판 어제 있었습니다만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요. 드루킹 특검 법안 수용하겠다. 하지만 조건 3가지를 들어달라. 이렇게 연계를 했는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그 조건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후 2시까지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해라. 아니면 5월 국회 끝이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시각이 7시 35분 32초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7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떻게 마음의 결정했을까요? 만나보죠.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특검을 받긴 받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러셨어요? 네네. 예, 뭔고 하니 일단 추경안과 특검을 24일에 동시 처리하자. 네.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그거는 저희는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는 거 여러 가지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입니다만 특검을 수용하자고 하는 데는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과 또 여당이 필요한 일들을 꼭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을 받으면서 추경을 비롯해서 남북 정상회담 결의안 뭐 이런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시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협조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이걸 굳이 동시에 처리하자고 했던 거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은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특검만 하고 추경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안 하면 어찌할 겁니까? 그래서 동시에 일괄타결. 양쪽에 꼭 서로에게 꼭 필요한 거를 동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24일로 시한을 좀 미루신 거는 왜 그런가요? 지금 야당 쪽에서 너무 늦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추경을 심의하려면요. 오늘이 8일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2주 정도는 해야 됩니다. 아하. 그 정도 그러니까 시한이 추경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그 시간까지 보면 한 24일 정도가 맞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24일이 마침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법적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 말합니다. 특검 처리를 24일까지 굳이 미루는 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상 지방선거에 드루킹 특검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24일 날 정해놓고 그때부터 뭐 검사 뽑고 여러 가지 절차하다 보면 선거 지나가 버리니까 그거 노리고 미루는 거 아니냐. 진짜로 특검할 생각이 있다면 당장 오늘 특검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지금 야당들이 내놓은 특검법이 있거든요. 그 특검법은 지방선거용 눈속임용 특검이고요. 대선과 억지로 연결시키는 대선 불복용 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검법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해야 됩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야당이 내오는 그 법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늘 처리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드루킹 그 불법 댓글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있었던 모든 거를 조사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대선에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구잡이로 조사하겠다는 그런 특검이죠. 그건 드루킹 특검이 아닙니다. 우 대표가 그러니까 충분히 심의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루 만에 처리하자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또 하나 조건으로 내놓으신 게 뭔가 봤더니 그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에 대해서 여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도 조건으로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야당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여당 입맛에 맞는 특검이 선정될 때까지 그럼 보이콧하겠다는 뜻이냐. 이런 거면은 무슨 특검을 하자는 말이냐.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데요. 보통 지금 여기 국회에서 협의할 때 이를테면 청와대 특별감찰관 그게 지금 어떻게 협의돼 가고 있냐면 여당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의해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다른 제도를 봤을 때 특별감찰관 다른 제도도 그런 제도들이 충분히 있고요. 사실 걱정은 뭐냐면 박근혜 국정농단의 일부 변호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자유한국당이 특검으로 추천하면 어쩔 겁니까? 그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했던 이런 분들 추천하면은 그럼 누군가는 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당이 그런 비상식적인 특검 제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줘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야당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이런 사람들을 추천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비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야당이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아무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드루킹 불법 댓글을 연관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또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특검 안에는 근거도 없이 대선 시기까지 특검 수사 대상을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조건을 붙인 것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람을 추천하면 비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 이상한 사람을 내놓으면 그건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이 지금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해서 뽑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의견으로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 변호인들은 뭐 그분들이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테고. 예, 여하튼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자,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간은 그럼 이제 6시간 남짓 남았는데 오후 2시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 조건들 없이 특검 수용해라. 그러지 않으면 끝이래요. 5월 국회 끝이랍니다. 그거 어떻게 마음 결정하신 거예요? 아니, 그 특검 하자고 해서 특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특검을 받으면 추경을 해준다고 해서 동시 처리하자고 한 거고요. 예. 바른당은 게다가 방송법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지금까지 방송법 가지고 농성 단식을 한 건가요? 방송법까지 붙여서 뭐 방송 장악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런 건 수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그동안 요구했던 것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고 이런 특검을 수용하자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이런 그 통 큰 양보에 대해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당에 대해서 바른당이 수용하는 것이 지금 순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통 크다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전혀 통 크지 않다. 조건을 3개나 붙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우 원내대표님은 조건 없는 무조건 수용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 말씀이신 건 확실하죠? 아니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데 경찰 수사하는데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김경수 의원 의원 이제 사퇴니까 전 의원인데 불러다가 23시간이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강도 있게 조사하는 거 보고 그래도 미진하면 특검을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인데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특검하는 걸 수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너무나 과도하기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하셨어요. 예, 그 의원내 대표님 그걸 안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조건 없이 무조건 2시 수용이라는 건 일단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건 마음대로 특검입니다. 마음대로 특검. 그러면요, 협상이란 거는 뭐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전에 한번 만나시잖아요. 다시 한번 3가지 조건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습니까? 3번째는 왜 특검의 명칭을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하자. 요게 이제 3번째 조건인데 그 하나, 둘, 3가지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게 뭐 명칭 정도는 있을까요? 아니 명칭은 어제 논의할 때 이견이 없었어요. 아, 그건 된 겁니까 양쪽 다? 그러니까 뭐 그 야당에서는 이게 좀 다르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제 확인한 거는 명칭을 이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그건 김경수 의원을 조사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김경수 의원을 뺐거든요. 이 제목에서. 그 사람은 무슨 피의 사실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뭐 하느냐. 근데 드루킹 조사하다가 관련성이 나오면 그거야 뭐 할 수 있는 거지.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그 정도는 된 걸로 지금 보시는 거고. 그 원투 중에 원투 중에 양보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특검 안 받겠다고 하다가 특검은 나중에 미진하면 받겠다고 하다 특검 받겠다고 한 게 아주 결정적인 양보입니다. 거기서 더 양보해라라고 하는 건 너무하다. 그러면 지금 한국당은 오늘 얘기 안 되면은 그냥 5월 자기들이 양보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자기들도 뭐 양보해야 될까요? 왜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느냐? 네. 혹시 그럼 이 최후 통첩까지 하고 뭐 이러는데 따로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긴 맨날 통첩만 해요. 뭘 협상을 안 하고 이거 안 해주면 우리 안 한다. 그러니까 뭘 협의해서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관철하려고 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근데 여당이시죠. 여당 입장이라는 건 사실은 야당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여당은 뭐든지 어쨌든 만들어가지고 좀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특검을 받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특검 받으면서 여기에다가 정말 정부조직법이 안 된 게 있어요. 그 정부가 구성된 지 1년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물관리 일원화 같은 거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그거 7법이 있고 알겠습니다. 민생법안 중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생계형 적합업종법 이런 민생법은 꼭 해야 되는 법들을 자유한국당이 막아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건 진짜 이제 전반기 국회가 끝나니까 이제 이거 같이 처리하자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는 민생과 나라를 위해서 특검을 받으면서 이런 법들을 필요한 법들 처리하자고 한 건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홍익표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요 어제 SNS에다가 국회 해산을 요구한다 이런 글을 쓰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궁금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 대표는 아세요? 정말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국회를 해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촛불 민심으로 충만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는 촛불 민심 이전의 민심이 만들어낸 구조죠. 그래서 여기 발생하는 과거 민심과 현재 민심의 격차가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파행하고 새로운 국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인데 굴뚝 같으세요. 그럴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오늘이 저랑 원내대표로서는 마지막 인터뷰 하시는 건데 마지막 인터뷰가 좀 씁쓸해서 저도 보내드리는 마음이 편치 않네요. 오늘 아니 아직 3일 남았으니까 저 타결이 잘 되면 한번 그러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정치판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서 정치 이슈에 폭 묻혀 있는 가운데 오늘 행간에서 조금 다른 얘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네, 어제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사진이 있었는데요. 뭐요? 이게 무슨 가스폭발 장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이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알파인 경기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슬로프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흉물스러운 속살 드러난 정선 알파인 경기장.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 있으면은 살짝 휴대폰으로라도 사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저기가 평창올림픽 열렸던 그곳이야 깜짝 놀라실 텐데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네. 이곳이 올림픽 감동을 줬던 바로 그곳이었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비유를 해야 좋을까요? 누가 손톱으로 큰 거인이 가리왕산을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확 핥히고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561m 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스키 슬로프가 들어간 자리가 모두 흉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슬로프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생물의 영양분 역할을 하는 표층을 다 걷어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한 1.5m 정도를 다 걷어내서 그 밑에 바위나 기반석이 드러나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흙이 없어진 자리에는 식물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허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산 정상부까지 이어진 도로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지금 위태위태해 보이고요. 경기장 시설은 또 흉물스럽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왕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500년 동안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림이 정말 국내에서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손꼽혀왔는데 이번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그런 거하고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키장 만들어야죠. 국제대회 치러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 분명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돌 자갈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되는 거니까 판 건 맞습니다만 그것이 하필이면 가리왕산. 조선시대부터 왕실 보호구역이었던 가리왕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지켜진 약속은 아무것도 없었다입니다. 그때 약속들이 좀 있었어요? 네. 아니 가리왕산에 그 스키장 만든다고 했을 때 슬로프 만든다고 했을 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했었죠.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시림을 다 베어내야 되고 경사만 다 깎고 당연히 자연환경이 엄청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그랬잖아요. 자연환경 최소화하고 훼손 최소화하고 나중에 가서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굳이 가리항산 아니더라도 기존의 스키장에 있는 무주 같은 곳으로 분산 개최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대안이 나왔거든요. 물론 멋있기는 가리왕산 하는 게 멋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통 편의점 여러 가지 봤을 때 멋있지만 좋지만 여기를 한번 훼손하면 돌이킬 수 없는데 네. 올림픽 한번 치르자고 훼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자, 볼 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 분산 개최하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약속이 있는데 이제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훼손 저감공법도 쓰지도 않았고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토목공사 했다는 게 이번에 다 드러났고요. 눈 때문에 가려져 있는 모습들 그 실체가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다 드러난 겁니다. 예. 경기장에 들어섰던 자리에 고목이 한 10,000그루가 넘게 훼손이 됐는데요. 예. 그거 다시 다른 곳에 심었다가 다시 옮겨놓겠습니다 했는데 그 나무들 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아, 옮겨놓은 것들이 다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식 계획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선수 숙소로 사용하겠다고 산림 훼손하고 9층짜리 호텔 지었잖아요. 예. 이거 경기도 중에 그 쓰지도 못했어요. 완공 못했잖아요. 예. 지금도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거 어떻게 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구호만 요란했고 실제로 약속을 했던 내용들이 지금 지켜지는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가리왕산의 자연훼손 처참히 드러난 그 모습 몰골 보면서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입니다. 국격이요? 네. 올림픽 폐회식 일정만 남겨뒀던 지난 2월 23일이었는데요. 예. 평창올림픽 조직위하고 IOC가 외신 기자를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거요? 기자들의 최대 관심은요. 대회시설의 사후 활용 계획하고 가리왕산 환경 복원 계획이었습니다. 아하. 이거 나중에 취재까지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조직위가 아주 진땀 빼면서 환경올림픽을 위해서 환경 훼손을 최소화했다. 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복원 계획조차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IOC도 경기장 한 번 사용할 경기장 만드는 것보다 생태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요. 그들이 지금 가리항산 모습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복원 사업에 쓰겠다고 강원도가 제출한 예산은 477억인데요. 경기장 설치하는 예산조차도 안 된다고 하고요. 이 정도로 고산지대에 산림이 훼손된 걸 다시 복원해본 경험이 국내에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눈 가리고 아웅한 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겨울올림픽이었다는 평가를 받은 평창올림픽이 나중에 과연 먼 훗날에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가리항산 환경복원은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환경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물론이죠, 이건. 근데 지금 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됐어요? 지방선거 앞두고 정선 평창, 강원적 후보들이 줄줄이 가리왕산 경기장 복원에 반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복원 반대 공약? 예. 복원한다는 공약이 아니고? 아니요. 왜요? 이거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 스키장. 이거 성공적인 올림픽이었으니까 이거 역사적 유물로서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 스키장 또 유지가 돼야 그쪽 산업도 뭐 관광객들 겨울에 올 테고 글쎄요, 이런 그건 아직 뭐 평가는 걸까요? 안 해봤지만 2021년 동계 아시안 게임까지 유치하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시절에 클린 디젤 사용 적극적으로 권장했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초미세먼지 공포로 되돌아왔고요. 지금은 또 디젤 쓰지 말자 하고 있잖아요. 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강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정치적으로 환경을 재면 안 됩니다. 그러게요.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윤기님, 국회 제발 일 좀 하세요. 1245님, 국민도 변하고 북한도 변하는데 여의도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를 두 번이나 쓰셨네요.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지금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죠. 근데 이게 의뢰에 있는 기싸움인지 아니면 진짜 적신호인지 오늘 첫 순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남성의 누드 사진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게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이 남성의 신체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는데 알고 보니까요. 홍대 미대 누드화 실습 시간에 누군가가 누드 모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사진이었던 겁니다. 지금 홍익대는 물론이고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깨진 거니까요. 지금 피해 남성 모델을 돕고 있는 누드 모델 협회장의 얘기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화요일의 코너 뉴스닥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 올릴 인물들 후보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박용진, 전효옥 두 패널은 어떤 인물들을 꼽아왔을지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터뷰했던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 인터뷰 마친 후에 저희한테 다시 전화 걸어오셨어요. 이상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을 이제 이상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근데 아마 좀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이렇게 전해오셨네요. 예, 우 원내대표님 오해 안 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았거든요. 북미 정상회담. 근데 감감무소식입니다. 나흘 전까지만 해도 날짜와 장소가 확정됐다. 트럼프가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CVID, 그러니까 complete,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던 미국의 입에서 PVID, permanent, 영원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자 북한도 미국에 대고 오판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하죠. 이런 대미 경고 메시지는 2달 만입니다. 이런 기류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평소에 저희가 자주 접하는 전문가가 아닌 다른 분을 모셨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송민순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니 금방이라도 열릴 것 같더니 날짜도 안 정해지고 심지어 험한 말이 오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지금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게 무슨 약혼식도 아니고 어허. 이게 적대적 관계에서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뭐 북미 간에는 실무 접촉이 계속 진행 중일 텐데 예. 이게 이제 언론 보면은 좀 신경전일 걸로 보이기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서로 주고받을 그 핵심적인 카드 예. 이게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어느 상태인지는 지금 잘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만 예. 하여튼 이게 그렇게 쉽게 만남에까지 가기도 어렵지만은 만나더라도 그 핵심 문제 접근이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아서 만나는 남녀의 약혼식도 아니고 그렇게 오랫동안 적대적으로 있던 북과 미가 만나는 건데 그렇게 예. 쉽게 뭐 날짜 정하고 장소 정하고 그렇게 될 리는 없다. 당연한 통과 의례. 이 진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아니 근데 그 정도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예. 그동안에 우리가 이 문제들을 예. 너무 좀 감성적이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아왔으니까 이제 지금 이런 또 그 약간의 또 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착시 현상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은 예. 사실은 굉장히 그 이성적이고 냉정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재의 그 이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에 있는 미북 관계, 남북 관계 그리고 이 핵 문제 전부를 그런 좀 이성과 냉정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성과 냉정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상황을 지금 뭐 어떻게 보신다는 건가요? 그건 당연히 이런 정도의 마찰이나 지연이나 곡절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이거 어떻게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거 왜 계속 분위기 좋다가 왜 이래?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단 말씀이세요? 글쎄 우려라기보다도 그걸 좀 예의주시하고 차분히 봐야 되고 방향은 항상 어느 쪽으로든 전개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흘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날짜와 장소 다 정해졌다. 이거는 사실입니까? 그냥 한 말입니까? 왜 그 후로 소식이 없나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를 위해서 지금 많은 흥행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마치 영화 광고를 할 때도 이거 상당히 관중들에 대해서 긴박감과 초조감 이런 걸 좀 주면서 흥행을 올리지 않습니까? 티저 광고 하죠. 영화 예고편 보면. 예, 그럼 우리 영화 할 때 왜 스릴과 서스펜스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고요. 그 뭐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국제 문제에서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단순히 그런 그 전술적 차원에서만 그런 건지 지금 실체에 있어서 주고받을 실체에 있어서 중요한 이견이 있어서 그런지는 그건 뭐 들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송 장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될 때다 이런 말씀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심상치 않게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은 갑자기 미국의 요구 수준이 올라갔어요. 쓰는 단어가 달라졌어요. 완전한 비핵화, complete, 그러니까 CVID를 요구해 오더니 그걸 북한이 들어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번에는 permanent, PVID, 영원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뭐 언뜻 들으면 같은 말 같기도 한데 영원이나 완전이나. 근데 이게 PVID라고 쓰는 순간 생화학 무기까지 싹 다 없애라. 훨씬 큰 개념이라고 전문가들이 말하던데 맞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CVID는 현재 상태에서 완전히 없앤다는 거고 PVID는 이제 permanently 영구히 없앤다 이렇게 해서 뭐 북한의 핵과학자들까지도 다 그냥 다시 핵 사업에 투입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까지 이야기를 하는 좀 설명을 하는데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즉 이 CVID를 요구하면은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안전보장과 관계 정상화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동시에 이것도 이럴 겁니다. PVID라고 그래서 영구적인 핵 비핵화를 하라 그러면은 그럼 북한이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우리에게 대해서 영구적인 관계 정상화 안전 보장을 해라. 그렇겠죠. 더 큰 보상을 원하겠죠. 다시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한다든지 관계를 단절한다든지 뭐 군사적 압박을 한다든지 그런 걸 영구적으로 안 하는 걸 장치를 만들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컴플리시냐, 뭐 퍼머넌트냐, CVID냐, PVID냐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보시진 않는단 말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 정부에서 한 거니까 CVID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대통령들이 하던 거 다 실패했다. 나는 달리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송 장관께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뭐 양쪽의 가능성, 진짜 이게 그냥 단순 기싸움일 가능성과 진짜 적신호일 가능성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보자, 이성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이라고 더 보세요?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우선 뭐 제가 이 우리 미래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는 우리 국민으로서 희망이 있지만 그걸 제외시키고 보더라도 지금은 서로가 미국과 북한 서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좀 성공을 시키려는 그런 의욕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양쪽 가능성이 다 있지만 그러면은 단순 기싸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신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고요. 실체에 있어서 성공이 안 되더라도 정 안 되면은 최소한 성공으로 포장이라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진짜로 말이 이게 안 맞더라도 보상을 원하는 북한과 미국은 좀 뭐 완전한 비핵화 원하는 미국의 이 입장이 갈리더라도 설사 그렇더라도 성공적으로 포장이라도 할 정도로 지금 양쪽의 의지가 필요가 강하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왜요? 다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왜라는 건 미국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적 환경에 바로 바탕을 두는 거니까. 맞죠. 내가 전에 하던 대통령하고 달리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한다는 걸 난 성공하는 대통령이다. 그렇고 북경은 북한에도 이제 북한 위원장도 작년 연말에 핵무기를 가졌으니까 핵무기는 됐고 이제 미국하고 잘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이런 걸 또 만들어야 되니까 어쨌든 성공 자체이거나 성공이 정 안 되면 포장으로라도 성공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이 보기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번에 무슨 합의 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합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정말 굉장히 걱정해야 될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 저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풍계리의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폐쇄하기 전에 내 다 보여달라. 그러면 북한을 볼 때는 폐쇄하기 전에 다 보여주면 자기들의 핵 역사와 핵 내부 사정을 다 그냥 미리 다 보여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사람 그렇죠. 신체로 생각하면은 바깥에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이 내장을 CT 촬영 다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걸 다 들여다보는 거하고 CT 촬영 이상이죠. 열어서 수술해보는 거하고 같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발들이 이제 생길 텐데, 예. 이럴 때가 저는 이제 더 걱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벌써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지만 사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우여곡절 끝이라도 두 정상은 만날 것이고, 말로의 합의는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다만 그 후에 이제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날 텐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 이 문제가 관건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정말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정치 흥행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과 체제 생존을 위해서 또 뭐든지 하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중재를 하기보다는 북한 핵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바로 우리가 가장 핵심이 걸려있는 당사자입니다.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우리 자체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체 입장이라는 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곧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성격상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기 내에 또 우리 정부가 희망하는 것처럼 그런 빠른 시기 내에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차분히 관리하면서 우선은 말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서 주고받을 양을 좀 줄여야 됩니다. 주고받을 양을 줄이라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양 줄이라고 조언을 하라고요? 북한한테 요구할 것과 또 미국이 북한한테 줄 것을 지금 크게 주고 크게 한 번에 주고받자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을 좀 낮춰야 되고 두 번째로 이것이 진행되는 기간을 얼마 기간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렇게 지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을 좀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뭐 북한하고 중국이 사이가 틀어져서 어떻다들 많은 추측들을 하는데 북한하고 중국은 특수한 관계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국이 없는 북한이 지금까지 핵을 만들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을 여기에 태워서 앞으로 북한하고 약속한 것을 북한이 이행할 수 있는 보증을 받는 이런 방향. 그런 한 세 가지 정도를 문 대통령이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떻게 잘 수위 조절을 하느냐가 실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22일 한미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갈 카드 3가지를 제시하셨어요. 그러면서 뭐 중재자 역할, 뭐 말이 중재자냐 당사자냐 요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우리 무게가 우리 입장을 분명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한국으로서는 이렇다라고 내놓고 거기에서 트럼프를 설득하고 김정은도 설득을 해야지. 이게 자꾸 우리 지금 언론이고 정부고 심지어 정부까지도 중재자라고 그러는데 자기 문제를 자기가 중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문제를 우리가 중재를 합니까? 우리 스스로니까 자꾸 중재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낮추는 거다 이런 말씀. 그럼 안 되죠. 그건 중재자는요. 나중에 중재하고 나면 양쪽에서 결과가 나올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중재자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재자라고 자꾸 우리가 스스로 그래버리면 나중에 발언권을 잃을 수도 있다. 중요한 순간에. 그렇죠. 우리 내 입장은 원래 이렇다. 내 입장 이렇게 했지만 내 입장에서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나가는 건 양보 못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당사자의 입장이지 중재자는 내 입장이 없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래해서 어느 한쪽으로 가고 나면은 그러면 자기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사실은 이제 외교관을 오래 지낸 분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 조언도 상당히 귀담아 들을 법하네요. 우리가 우리는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해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당사자라는 걸 오히려 당당하게 자꾸 부각시키자 이런 말씀. 송민순 전 장관님 이게 뭐 워낙 큰 사안이라서 오늘 하루에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조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지난 1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요. 남성의 나체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홍익대학교 회화학과 실습 시간에 누군가가 누드 모델의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가해인데 이 게시글 밑에 달린 댓글들은 더 심각했습니다. 이 남성의 신체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들이 잔뜩 달린 건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익대학은 자체적으로 가해자 찾기에 나섰지만 실패했고요. 결국은 경찰에다가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지금 이 일은 개인의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를 넘어선다.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죠. 한국누드모델협회 하영은 회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도대체 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 어떤 거였습니까? 그림 그리는 과정이 아니고요. 예. 그림 모델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가운으로 갈아입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문외한이어서 이쪽으로는 워낙 문외한이어서 그러는데 네. 대학에서 누드화 그릴 때 네네.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왜냐면 요즘 소리 안 나게 촬영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어플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핸드폰을 누드화 그릴 때는 수거한다든지 이런 건 따로 없습니까? 수거하지는 않고요. 네. 핸드폰은 가방 안에 넣게 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예. 마음 먹고 소리 안 나는 무음 어플로 찍으면은 그거 모를 수 있단 말씀이에요. 예, 당연하죠.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렇게 SNS까지 벌어지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도 하긴 이런 뉴스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여자든 남자든 처음이었죠. 처음 있는 일. 성적 대상으로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누드 모델인 상태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수해야 될 분은 감수하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사진이 찍혔던 거는 예전에 본인들 작업 마무리하기 위해서 찍었던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조롱감으로 찍혀서 이렇게 한 인간을 모욕하는 경우는 처음이죠. 아니 대학에서는요 수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가해자를 찾아봤는데 찾지 못했다. 네. 그래서 혹시 지나가던 외부인 소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던데 어떻게 외부인일 경우는 없죠.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어떡해요? 몰래 지나가다 창문으로 찍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에이, 수업실에 창문도 다 가려져 있는데요. 또 누드 모델 수업 중일 때는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성하게 되는 수업이 아니에요. 다 가리고 외부인 출입도 금지하고 거기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고 심지어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심지어는 그 온라인에 올린 사람도 게시판에 올린 사람도 문제지만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심각하게 모욕적이었다면서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그 모델이 너무 불쌍했어요. 이런 성기 가지고 모델 일을 할 수 있냐는 등 신체적인 폭력이 좀 심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방송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조롱들 엄청 많이 달렸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여기저기 퍼날라서 또 조롱하고 이 모든 것들 또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지금 이제 경찰 수사 시작되고 다 지운다고 지웠는데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거는 그 피해 남성 모델분의 상태인데 연락을 좀 취해 보셨어요? 예,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예.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가장 걱정하는 거는 자기가 모델 일을 하는 거를 부모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다 모르는데 이런 심각한 일로 벌어져서 알게 된다면 더 상처가 크시잖아요. 일종의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시던 분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프로 모델이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알바 차원이시죠.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주변에 알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건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더 충격이 크신 거군요, 이분은. 그렇죠. 나에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에게 너무 잔인하다. 무섭고 두렵고 떠나고 싶고. 우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 예. 아이고. 너무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요.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유, 저는 뭐 우울감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실까봐 걱정되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지금 계속 조언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셔야죠. 예. 지금 아예 우리 하 회장님 외에는 주변과 연락 끊고 그냥 잠적해 계시는 거예요? 에이전시하고 저하고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델 에이전시하고? 예. 하 회장님은 누드 모델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는 31년 됐어요. 31년. 전국에 이렇게 누드 모델로 활동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굉장히 많아요. 셀 수 없게. 왜냐면 이 사람처럼 알리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몇천 명이라 할 수 있고요. 예, 그렇죠. 왜냐면 미술에서 이 인체화라는 건 아주 중요한 필수 과정이고 이런 모델분들이 계시니까 이 누드화, 인체화 연습이란 게 가능한 건데 이렇게 기본적인 신뢰가 깨져버리면 이거 실습도 어려운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저희 모델들이 무서워요. 어떻게 일을 해요. 진짜 우리도 또 찍혀서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또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닐까요? 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예, 그래서 모델을 못하겠다는 모델도 지금 나왔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요. 이게 여태까지 미술학도들과 우리 누드 모델들 사이에 일종의 신뢰, 계약 아닙니까? 이렇게 한번 룰이 깨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룰이 지켜질 수 있는 건지 서로가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예술계에서는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거군요. 네네. 지금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우리도 지금 모델을 보내는 상황에서 그 곳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홍익대학교 측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하다가 사건을 쉬쉬한다 이런 여론이 일자 4일에 경찰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예. 학교 측의 대응 과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지금 저한테 제보했던 학생들도 협회에서 좀 도와줘라. 학교에서도 너무 쉬쉬하려는 것 같고 대응 방법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연락드렸다라고 저한테 연락을 줬더라고요. 학교에서 쉬쉬한다는 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길래 학생들이 느끼기에 쉬쉬한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저 같으면은 첫날 학생들 전체 동의를 얻어가지고 바로 경찰에 맡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학생들 자백으로만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어렵게 된 거죠. 쉽게 말하면. 게다가 이게 지금 다른 곳도 아니고 대학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그러니까요. 지성인들의 상아탑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더 좀 기막힌 것 같아요. 그것도 예술인들인데.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미술대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대학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처리돼야 될까요? 가해자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벌이 안 된다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업 자체가 마음 편하게 모델들을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일할 수 없고요. 그 남성 모델분 용기 잃지 않으시도록 어떤 극단적인 생각하지 않으시도록 옆에서 많이 좀 위로해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홍익대학교 누드 모델 몰카 유출 사건 지금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분과 접촉을 해오고 계신 분 한국 누드 모델 협회의 하영은 회장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누드 모델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유출시키고 그걸 또 모욕적인 댓글들을 막 달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6267님은 여성들은요 매일같이 이렇게 몰카 당합니다. 남성분들도 좀 이번 기회에 이 몰카에 대한 걸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씁쓸하다 하셨어요. 손주영님도 비슷한 문자 주셨고요. 국회 공천 사태를 보면서는 백유선님 지난 촛불로 모든 게 바뀔 줄 알았는데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과도 협상하는 마당에 국회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냐, 갈 길이 뭐냐 하셨어요.
국회 해산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얘기인데 국회 해산 청원합시다. 7958님.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박용진 의원의 눈치를 보게 되네요. 어서 오십시오. 박용진 의원님. 일자리가 걱정이라서. 뉴스다. 일단 두 분의 패널 소개를 하고 시작합니다. 전용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국회 해산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국회가 꽉 막혀 있는 모습 보면서 해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부끄럽죠. 정치가 원래 갈등을 중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뭐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뭐 증오를 증폭시키고 심지어는 폭력이 난무하게까지 만들어 놓고요. 각각의 지지자들이 언어가 날카로워졌어요. 어제 저희 동네 이제 시장을 선거운동 지원 때문에 다니는데 김성태 대표 얘기를 누가 툭 던지면서 저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그거 자작극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자작극이라고. 근데 자작극이라고 어디 밝혀졌나? 제가 어디 뭐 인터넷에서 서로 못 들었나? 조롱하면서 하는 얘기는 들었으나 실제 다시 봤는데 수사기관에 자작극이라고 밝혀진 바도 없고 증거도 정황도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아주 진실로 믿고 저한테 얘기하고 지나가시는 분, 또 국회 경호권을 발동하시라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면 이게 지금 국회가 그다음에 정치가 오히려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단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전용욱 작가님은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금 더 제3자적인 시각에서 지금 상황을 바라보실 텐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 단식이라는 게 이제 시대 상황에 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동영상을 봤으면 자작극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돌계단에서 맞았어요. 지금 그 정도에서 다행이지 만약에 뒤로 잘못해갖고 더구나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다이어트를 해도 우리가 기운이 빠지는데 뒤로 넘어졌어서 만약에 머리를 다쳤다.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정치에서 부추겨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회의원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 중에서 굉장히 열혈 정치층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정파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거를 이제 정당에서는 이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부추긴 정치권도 문제고 또 부추기는 당해갖고 또 더 정치권보다도 지금 박용진 의원이 말한 대로 더 뭐라고 할까 그걸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글쎄요 그걸 보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지 보고서도 그럴 수 있는지 굉장히 심각하죠. 씁쓸해요. 돌아가는 판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이럴 거면은 그냥 정치하지 마요, 국회하지 마요, 문 닫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어제 진짜 놀란 건 보통 악수를 청하면 정치인이 악수를 청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네 하고 그냥 잡아주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지나가거나 이러거든요. 한 분은 낮에 왜 맥주집에서 치킨집에서 맥주를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서 휴일이니까 치킨집 안녕하세요. 들어가셨어요. 저한테 손 내밀지 마세요. 저는 문재인 탄핵시키려고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탄핵은 탄핵이고 저는 동네 국회의원이니까요. 이제 넉살을 피면서 손을 겨우 잡고는 나왔는데 그분의 언어도 아주 심각하고 그러니까 아까 뭐 전역 작가님도 공감하셨습니다만 이 정치권이 무능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야권 지지자나 여권 지지자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지금 국회의원들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그 청와대의 그 OEM 정당이나 마찬가지고 또 이런 얘기 나오면 나도 뭐라고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어떤 입지를 더 좁혀지게 하고 또 스스로의 그 어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측면에서 정치적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작을 좀 제가 부드럽게 해보려고 신청곡 받으면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시작부터 무거워졌어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잖아요. 다음 주는 꼭 신청곡 틀어드리겠다. 그렇게 하죠 뭐. 그래서 준비는 해오셨어요? 박용진 의원님? 뭐 해오셨어요?
이런 정치권 들으라고 예. 우리 김건모 씨가 1993년에 발표한 핑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앞에 한 소절 가능하세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너 웃을 수 있어? 이거잖아요. 네가 지금 나라면 웃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단식한다고 조롱하지만 예. 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아까 예. 우리 OEM 정당이냐 아하. 청와대 출장선 얘기하지만 하청 정당이냐 자유한국당의 저 새누리당 시절에 늘 듣던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을 나아져야죠. 생각을 해보면 네. 하나도 낮은 거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더 심한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김건모의 어쨌든 핑계. 자, 전희옥 작가님 오늘 신청곡. 전 러브 미 텐더 하죠. 러브 미 텐더? 네.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러브 미 텐더? 아니 서로 좀 사랑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이가 너무 증오가 증폭되고 있어가지고 찬송가를 하나 드시죠. 화합의 의미로. 찬송가나 마찬가지예요. CBS니까 찬송가 틀어도 러브 미 텐더. 자, 둘 중에 어떤 곡이 우리 PD의 선택이 될지는 기대해보고요. 신청곡을 들으려면 부지런히 시작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 상한가, 하한가. 빨리 끝냅시다. 하한가부터 가겠습니다. 하한가. 박영진 의원님. 저는 오늘 하한가가 우리 하던 얘기입니다. 네, 사실은 사람으로 해오겠다고 했으니까 김성태로 하한가를 잡았으나 김성태를 향한 폭력이죠. 저는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한가인지 하한가인지 약간 고민을 했어요. 이제 사실은 별 의미 없는 좀 의미가 다 전달되지 않았던 그런 단식, 느닷없는 단식이 진행이 됐었는데 예. 그 폭력 사태의 피해자가 되면서 예. 전국의 중심에 서고 또 야당은 단결시키고 이런 면에서는 상한가입니다만 이 김성태를 향한 폭력이라고 하는 건 저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고 맞아도 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정당한 어떤 행동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앞서서는 제가 예. 정치권이 증오와 폭력을 추방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못해낸 정치권을 제가 나무랬습니다만 예. 자책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그것을 조장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정치는 내로남불해서는 안 되고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김성태 원내대표 네. 하한가다. 본인이 그러니까 김성태 원내대표라기보다는 원내대표를 향한 폭력이기 때문에 폭력이 하한가다. 이 상황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하한가요? 그렇게 하면 우원식 원내대표도 하한가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고른 하한가는 민병두 의원이에요.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글쎄 이 미투로 이제 민병두 의원이 그 당시에 민병두 의원을 이제 고발했던 이제 사회적으로 고발했던 한 여성 A 씨는 예. 뭐라고 했냐면은 2008년 5월에 10년 전이긴 하죠. 네, 민병두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까지 갔다. 그리고 민병두가 브루스를 추자고 하다가 이제 강제로 키스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뉴스타파에서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자 이제 민병두 의원은 모르겠다. 그리고 내 기억과는 다르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아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기자 출신이라 그런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대응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병두 의원은 도저히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서 의원직을 이렇게 계속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다. 예, 그리고 예. 또 부인인 목혜정 씨까지 이제 이런 경우는 별로 드문데 글을 올려서 뭐라고 했냐면 남편은 아주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강직한 삶의 기준을 올렸었죠.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조그만 잘못만 하더라도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반드시 이거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버한다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사죄하고 그럴 일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직까지 더구나 자기 지역구에서 뽑아준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역구에서 나가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점에서 결벽증 운운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내놓았는데 2달이 지나니까는 금방 또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복귀하는 그걸 보면서 네. 하한가 줄 수밖에 없다. 하한가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역구민 6,500명이 사퇴 철회해라 막 서명도 하고 회견도 하고 이랬대요. 지역구민 6,500명의 뜻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 지역구민 6,500명의 뜻을 그전에는 민병두 의원이 몰랐을까요? 그게 무슨... 지역 구민들의 6,500명이 이렇게 저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전에는 몰랐겠느냐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그냥 계속하라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사퇴 얘기할 때도 몰랐겠느냐. 또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국회의원이 사퇴한다고 했다가 또 2달 후에 뭐 6,500명이 사퇴 철회 의견을 내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사람이고 자기 말을 뒤집어도 되는 사람인가?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뭐 저도 민병두 의원이 처음 이걸 사퇴하겠다고 대응했을 때 전화를 해서 개인적으로 화를 냈어요. 선배, 저한테 정치 선배니까 선배들이 이러시면 어떡하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태산같이 무겁냐. 그래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고 그리고 엄청나게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민 의원이. 예, 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그런데 과연 지금 사퇴를 철회하면 2달 만에 사퇴를 이렇게 철회하면 우리 전 작가님처럼 이렇게 비판하거나 의심하거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그 흥분과 억울함을 가라앉히고 본인이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를 봐달라. 민병두 의원이 다시 복귀하겠다는 것에 결정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렇게 해서 더 단단하게 국민이 주어진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맞지. 이거 내가 한번 하면 뒤집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그 흥분된 상태에서 했던 결정 그대로 가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장지진다고 했던 이정현 의원 장지진 거 들어본 적 없고 뭐 장재원 의원도 그 뭐 엄청 비난하셨던데 그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으로서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뭐 당을 탈당했다 들어왔다 나갔다 몇 번을 했는데 국민들 보기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남 비난하기 앞서서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라. 입장부터 생각을 해봐야죠. 국회의원 그만둔다는 말을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하시는 분이면 다른 결정도 믿을 수가 없죠. 흥분해서 내려놓는 직이 아니다. 내려놓는 직이 아니죠. 또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게 오죽하면이라는 게 글쎄 일반인들에게는 오죽함이라는 게 있지만은 정치권에 그 국회의원직 사퇴서가 한 두 박스는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처럼 이번에 굉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민 의원은 제가 박세리 의원은 그만뒀어요. 박세리 의원은 그만두신 분도 있다. 알겠습니다. 정은진 의원도 그만 안 두셨고. 민 의원을 한번 인터뷰를 조만간 해봐야겠어요. 어쨌든 두 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효옥 작가는 하한가 주셨어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게 넘어와 버렸는데 이게 지금 배후가 있을 거다. 철저한 진상을 조사해달라. 이게 한국당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후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무능이 빚은 참극이고 그래서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작극으로 보는 것도 문제고요. 근거 없고 또 배후설을 제기하는 것도 오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도 아싸 잘 걸렸어 이런 느낌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 처벌을 좀 낮춰주라라고 하면서 자기를 가해한 그 젊은이에 대해서 약간 용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걸로 아는데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본인이 또 국민을 공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좋은 태도를 보이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돼야지 배우설, 조작설, 배우설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전국 덕고이죠. 전 작가님. 다른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배우설 이런 것까지는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 직을 여당의 원내대표는 야당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단식까지 하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단식이다 하지만 그만큼 야당을 무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식이라는 것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다는 상황. 여당의 원내대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이 제로였던 거죠. 그가 지금 폭력 그 상황 자체보다도 더구나 그 전에 벌어진 의원도 아니고 야당 원내대표가 단식하게 만든 거는 여당 원내대표 책임이 큽니다. 요거는 박 의원님이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효옥 작가님 말씀이 맞아요. 전체 상황은 그러나 팩트를 체크해 보면 단식 들어가기로 하신 날 오전에 이미 그 드루킹 특검을 받겠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될 일도 같이 처리합시다. 드루킹 특검만 처리하자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싫어요? 나가서 바로 단식
자리를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느닷없는 단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 이해가 그러니까 국회 문법으로도 잘 납득이 안 가는 상황으로 갑자기 단식이 들어가셨어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특검 하자고 오전에 얘기했는데 왜 이미 오후에 지난주에 특검을 받겠다. 우리는 특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패키지 되게 싫다는 거죠. 국회 전체를 아니 어떻게 너 좋은 것만 해요. 그러니까 너나가 같이 좋게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때로는 알겠습니다. 남 좋은 것도 받아들여주면은 다 자기 좋은 걸 3배, 4배로 또 건질 수가 있는 게 정치예요. 조금 더 품어라.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드리는 조언은 그거고 박용진 원내대표는 이제 뭐 끝났잖아요. 박용진 의원은 제가 또 원내대표로 원내대표 가긴 아직 멀어요. 박용진 의원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히려 특검판 깨려고 오히려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전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 위치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당이 움직이는구나. 특검을 내가 받아냈다. 그리고 그거 위해서 극적인 어떤 드라마를 위해서 단식 들어가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했어요. 의심을 좀 하게 마지막 꼭지를 딱 따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상하게 이제 흘러가 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는 이상하게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처럼 바보처럼 그 지역주의에 도전했는데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내가 좀 손해보나 싶을 때 꼭지를 따고 풀어주면 그분이 승자가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신청곡 듣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그래요, 시간이 또 이렇게 가버렸어요. 상한가 부지런히 가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두 분이 막 싸우실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뭘 골라오셨는지 알거든요. 우선 전효옥 작가의 상한가는 누굽니까? 네,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골랐어요. 대통령. 네. 박영진 의원의 상한가?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입니다. 먼저 전 작가님, 트럼프 상한가 이유가 뭔가요? 일단 트럼프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그 이니시어티브를 쥐면서 국내 문제를 많이 덮고 있어요. 미국의 국내 문제. 그렇죠. 포르노스타와의 어떤 스캔들이라든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라스무센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45%예요. 야, 진짜. 네. 많이 올랐네요, 진짜.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엄청 올랐네요. 이런 거는 이제 트럼프가 몇 가지 요인이 있죠. 또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도 큰 요인이 됩니다. 강하게 나가는 거.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또 중국대로 이 시진핑은 여기서 이속을 차리고 있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갖고 있는 대외 정책을 통해 가지고 내부를 좀 이렇게 이 진정시키는 그런 어떤 정치력을 오래간만에 발휘하고 있다. 이러고 이제 두 번째는 트럼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기억해야 될 건 오바마는 한국을 그냥 방기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전략적인 인내 정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원비어 사건도 일어났고 우리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러나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자기의 그 최우선 과제로서 주목하고 있는 점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뭐 당사자로서 자기 풀어야 이익을 되니까요. 위해서든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그냥 되죠. 내버려둔 오바마보다는 그렇죠. 네, 주목하고 있는 트럼프가 나은 거죠. 사실상 친한파는 오바마가 친한파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바마는 사실이에요. 배우였던 것 같아요. 좋은 배우. 배우였다. 신용만 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한국 교육 정책을 바라야지만 우리 교육 정책이 우리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주도권진 트럼프 상한가. 박용진 의원은 신임 금감원장. 네. 사실 지난번에 김기식 전임 금감원장 낙마하는 거 보면서 뉴스닥에서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날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호랑이가 왔습니다. 호랑이 맞습니까? 제가 그때 생각할 때도 머릿속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아 이분을요? 예. 윤석헌 교수? 예,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데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이끈 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 노 교수가 70세 노 교수가 뭐 관료들의 어떤 불만과 투덜거림을 다 잠재워가면서요 합리적으로 논의를 끌어나가고 그리고 그 결론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결론들을 막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노동이사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의 과징금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들고 나왔었는데 지금도 우리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에게 이 호랑이에게 앞에 있는 3삼성이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 삼성증권 사태, 그리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8% 부당 특혜 의혹.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간 큰 사람이 아니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헌 교수가 지난번 금융행정혁신위원장으로서 보여줬었던 그 호랑이 같은 태도. 저는 해낼 거다. 제대로 호랑이가 왔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상한가 하한가.
오늘 불이 나게 제가 닫은 이유는 하여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제가 헛소리하면 안 되죠. 방송에서 약속을 지키는데 민병대 의원은 도대체 또 끝까지 그러세요. 그러세요? 자, 노래 올려주십시오. 어떤 노래가 골라전. 예. 핑계네요. 박용진 의원 축하드립니다. 킹고보의 핑계 들으면서 많이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효옥 작가,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 겁낸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몸이 좀 찌뿌드드 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어깨 쫙 펴고 활기차게.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